중국, 거기서 왜 자꾸 한국이 등장하는 겁니까? 당신들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겁니까?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승자조차 지우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바로 중국 서안 황토빛 평원이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거대한 이 사면체 구조물,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건축물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5천년 문명을 자랑하는 중국이 기록을 안 남겼다? 말이 됩니까? 이상합니다. 중국의 정사, 지리지, 그 어떤 문헌에도 이 구조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지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흙 속에 묻힌 유물, 벽면에 새겨진 문양, 그리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은 흔적들. 영국의 고고학자 에드워드 러셀이 얼마 전부터 이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달한 곳은 충격적이게도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대체 왜 중국 역사에 한국이 등장하는 겁니까? 진실을 버린 민족과 진실을 끝까지 품어낸 민족.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이 숨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피라미드인데 이집트 기자 대피라미드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국 역사책 어디에도 이 피라미드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지도에도 없고 공식 문서에도 없고 심지어 중국 고고학계에서조차 이걸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사람이 없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철저하게 감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20년간 중국 문명을 연구해온 학자인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머릿속은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겁니까? 세계 최대의 피라미드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이집트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중국 서안 평원에 이집트 대피라미드를 압도하는 규모의 구조물이 버젓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겁니까? 왜 중국 역사책에 단 한 줄의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까? 왜 중국 학자들은 이 질문만 꺼내면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 화제를 돌리려고 하는 겁니까? 중국 땅을 파헤친 시간만 20년입니다. 서양인 중에서 중국 유적을 가장 많이 발굴했다는 자부심도 있었죠. 그런 제가 이 피라미드 앞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기록이 사라졌다는 건 단순히 잊혀졌다는 뜻이 아니니까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웠다는 뜻이니까요. 제 이름은 에드워드 러셀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고고학과 고문헌학을 가르치고 있고 유네스코 문화유산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는 동아시아 고대 문명인데 특히 중국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실된 문명과 사라진 기록을 추적하는 연구를 해왔죠. 피라미드나 성곽, 고대 제국의 수도 같은 대규모 건축물 복원 자문도 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서양인 중에서 중국 땅을 가장 많이 파본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둔황석굴에서 시작해서 시안의 병마용까지 제 손이 닿지 않은 중국 유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동양 문명의 중심은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이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주변국들은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은 2차 문명에 불과하다고요. 특히 한국 고대사 같은 경우는 학문적으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 3년간 유학하면서 중국 학자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동양 문명의 정점은 중국이고 나머지는 그 변방이라고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 관점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런 제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죠. 2019년 가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옥스퍼드 연구실에서 오래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동료 교수 하나가 흥미로운 걸 들고 찾아왔습니다. 1945년 미군 정찰기가 촬영한 항공사진 묶음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중국 상공을 비행하면서 찍은 정찰 사진들이었죠. 대부분은 군사시설이나 도시 정령을 담은 평범한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유독 이상한 사진이 한 장 섞여 있었습니다. 중국 서안 평원 위에 거대한 구조물이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삼봉구리인가 싶었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니었습니다. 각이 너무 정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이라고 보기에는 사면의 기울기가 너무나 균일했고 꼭지점을 향해 수렴하는 선들이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의도를 갖고 만든 인공 구조물이었죠. 저는 자와 각도기를 꺼내서 사진 위에 투명 필름을 올려놓고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측정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집트 기자 대피라미드의 높이가 약 147m인데 이 구조물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최소 300m는 되어 보였습니다. 기단 면적도 기자 피라미드를 훨씬 초과하는 규모였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고대 무덤이 아닙니다. 제국의 수도급 프로젝트, 최소한 수만 명의 인력이 수십 년에 걸쳐 동원되어야만 가능한 규모의 토목공사입니다. 저는 즉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중국 역사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사를 찾아봤습니다.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부터 명사, 청사고까지 전부 훑어봤는데 이 구조물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지리지도 뒤져봤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국제 고고학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봤습니다.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중국 문명을 연구해왔는데 이 정도 규모의 구조물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세계 최대 규모의 피라미드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그 나라의 역사책에 단 한 줄의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니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베이징 대학의 오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왕진펑 교수라는 분인데 중국 고고학계에서 손꼽히는 권위자이고 저와 함께 여러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신뢰할 수 있는 동료였습니다. 저는 사진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전화로 물었습니다. 진펑, 내가 방금 보낸 사진 좀 봐줄 수 있겠나? 서안 평원에 있는 구조물 같은데 나는 20년 동안 중국을 연구했지만 이건 처음 보는 거야. 혹시 자네는 이게 뭔지 아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컴퓨터 마우스를 클릭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미지를 여는 것 같았죠. 그리고 또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왕진펑은 바로 대답했을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알면 안다고 명쾌하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뭔가 말을 고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거요. 러셀 교수, 그건 오래전에 오판된 사진일 겁니다. 자연 지형을 구조물로 착각한 거죠. 각도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실제로는 그냥 언덕이에요. 목소리가 평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뭔가를 숨기는 사람 특유의 긴장감이 느껴졌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냥 언덕이라고? 진펑, 나도 20년 동안 유적을 봐온 사람이야. 이 각도, 이 규모가 자연 지형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교하지 않나? 러셀 교수, 그건 정말로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사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묻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잠시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왕진펑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곳은 지금도 민감한 구역입니다. 러셀 교수가 그 사진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알려지면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이 사진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마세요. 괜히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중국 학자들과 함께 일해왔지만 이런 반응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왕진펑은 저에게 학술적인 대답을 해준 게 아니었습니다. 경고를 한 겁니다. 더 파고들지 말라고,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이라고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민감하다는 겁니까? 고고학 자료가 왜 정치적 금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저는 다른 중국 학자들에게도 연락을 해봤습니다. 반응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누구는 처음부터 모르는 척했고, 누구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화제를 돌리려 했고, 누구는 제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었죠. 그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향요통대학의 장문구 박사였는데 제가 예전에 함께 작업했던 후배뻘 학자였죠. 장문구는 전화를 받자마자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셀 교수님, 그 사진 저도 압니다. 우리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는 다 아는 건데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고요? 말하면 안 되니까요.
위에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거든요. 통제라니 무슨 뜻이야? 고고학 자료를 왜 통제해? 교수님, 중국에서 역사는 그냥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현재의 정치이고 미래의 정당성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중국 문명이 단일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중원 한족 문명이 처음부터 정점이 아니었다는 증거. 외부에서 유입된 문명이 오히려 더 앞섰을 수도 있다는 증거요. 그런 게 나오면 중화 문명 5천년 서사가 무너지잖아요. 장문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러셀 교수님, 정말 그 피라미드를 보고 싶으시면 제가 방법을 알아볼게요. 다만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그곳에 가시면 교수님이 알고 있던 중국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장문구의 도움으로 중국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죠. 서류 작업만 3달이 걸렸고 온갖 보안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했습니다. 발굴 현장에서 본 것을 허가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특히 눈에 띄었죠. 고고학 발굴에 왜 이런 보안 조항이 필요한 건지 의아했지만 저는 어쨌든 그 피라미드를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2020년 봄, 저는 드디어 서안 외곽의 발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초록빛 평원이 끝없이 펼쳐진 곳이었는데 멀리서부터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흙으로 덮여 있었지만 형태는 분명했습니다. 각이 살아있는 거대한 사면체가 평원 위에 우뚝 솟아 있었죠. 저는 이집트에서 기자 대피라미드를 처음 봤을 때도 이 정도로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규모가 더 실감이 났습니다. 기단부만 해도 축구장 여러 개를 합쳐놓은 크기였고 꼭대기는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이 솟아 있었죠. 저는 발굴팀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 규모면 최소한 왕조급 프로젝트인데 왜 역사서에 기록이 없는 겁니까? 책임자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피했습니다. 러셀 교수님, 그건 저희도 연구 중입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어요. 확실한 게 없다고요. 이 정도 규모의 구조물을 만들려면 엄청난 국가 역량이 필요합니다. 설계 도면, 인력 동원 기록, 자재 조달 문서, 감독관 보고서 같은 게 산더미처럼 존재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록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발굴 작업이 진행되면서 저는 피라미드 기초부 근처에서 작은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흙더미 속에서 썩어가는 목간 조각이 나온 겁니다. 목간이라는 건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글자를 적던 나무 조각인데 중국 한나라나 진나라 시대에 많이 사용됐죠. 그런데 이 목간은 뭔가 달랐습니다. 규격도 다르고 홈을 파는 방식도 제가 알고 있는 중국식과 달랐습니다. 저는 그 목간을 들여다보면서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어느 학회에서 발표 자료로 본 적이 있었어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동아시아 고고학 학회에서 한국 학자가 발표했던 자료였습니다.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목간의 복원 연구였는데 그때 보여줬던 목간의 형식이 제 손에 들린 이것과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장문구 박사에게 목간을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장 박사, 이것 좀 이상하지 않아? 이 목간의 규격이랑 홈파는 방식이 일반적인 한나라 목간이랑 다른 것 같은데? 장문구가 목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죠. 그리고 그가 중얼거리듯이 말했습니다. 이건 예전에 한국 학자가 고조선계 목간이라고 주장한 것과 비슷한데 그 순간 현장 책임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명한 경고의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장 박사, 그 단어는 여기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장문구가 움찔하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왜 고조선이라는 단어가 금기어가 되는 겁니까? 이 피라미드와 고조선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그날 저녁 발굴팀 전체에 공문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저도 외국인 참관학자 자격으로 그 공문을 볼 수 있었는데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외국 학자 앞에서 한국, 조선, 고조선, 통이 등 용어 사용 금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특정 역사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니요. 학술 연구에서 이런 검열이 가능한 겁니까? 저는 그 공문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뭔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뭔가는 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라미드, 기록의 공백, 그리고 금지어가 된 한국. 이 세 가지가 제 머릿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간 믿어왔던 제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중국이 동양 문명의 중심이라고, 한국은 그 변방에 불과하다고 확신했던 제가 이제는 전혀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처음부터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진짜 역사는 중국이 지워버린 그 빈 페이지 속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빈 페이지를 채울 열쇠가 내가 그동안 무시해왔던 한국에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아직 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피라미드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중국이 지운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마도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먼 곳까지 저를 데려갈 것 같았습니다. 발굴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저는 피라미드 내부로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외벽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흙과 풀로 덮여 있었지만 내벽은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죠. 저는 손전등을 들고 좁은 통로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는데 벽면에 새겨진 문양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장식용 기하 학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건축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류의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벽면의 문양들을 하나하나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삼각형이 반복되는 패턴, 동심원이 겹쳐진 문양, 번개 모양의 지그재그 선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죠. 이런 기하학 문양은 고대 문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중국 청동기 시대 유물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부분을 비교해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삼각형의 꼭지점 방향이나 동심원 사이의 강역 비율, 지그재그 선의 각도 같은 것들이 제가 알고 있는 중원 지역의 전통 문양과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중국 문양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단정 짓기는 어려웠지만요. 숙소로 돌아와서 제가 갖고 있는 중국 문양 자료집을 꺼내 비교해봤습니다. 상나라부터 한나라까지 중원 지역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기하학 문양들을 하나씩 대조해봤는데 역시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찾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동심원 패턴의 경우가 그랬죠. 중원 문양은 대체로 원 사이의 강역이 균일한 편인데 이 피라미드의 문양은 안쪽으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지역적 변형일 수도 있고 제가 아직 접하지 못한 양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낯설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그때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국제고고학 학회에서 동북아시아 고대 문양에 대한 세션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발표자가 비슷한 패턴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부여와 고조선 지역에서 발견된 청동기 유물의 문양을 분석한 발표였는데 그때 슬라이드에서 봤던 동심원 패턴이 이런 구조였던 것 같았습니다. 안쪽으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는 독특한 형태요.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케치 옆에 조그맣게 메모를 적어뒀습니다. 동북계 문양과 유사한지 확인 필요. 한국 측 연구자료 참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발굴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라미드의 규모, 구조적 특징, 내벽 문양의 특성 등을 객관적으로 기술했죠. 문양 분석 부분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썼습니다. 내벽 문양 중 일부는 중원 전통 양식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지역 양식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학술 보고서로서 지극히 당연한 표현이었습니다. 발견된 사실에 대해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 것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상부에서 수정 의견이 담긴 버전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제 원고와 수정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봤는데 읽으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쓴 다른 지역 양식과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는 표현이 중원 양식의 지역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추가 연구 가치가 있음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뉘앙스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 원래 문장은 이 문양이 중원 양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었는데 수정된 문장은 이미 중원 양식의 일부라고 전제하고 있었죠. 저는 이게 단순한 편집상의 조정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방향 수정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중국 학술계의 일반적인 관례일 수도 있고 제가 외국인이라서 표현을 좀 더 중립적으로 다듬어 준 것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찜찜한 느낌이 남았습니다. 제가 제기한 의문이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며칠 후 저녁 장문구 박사가 술 한 병을 들고 제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장문구는 시안교통대학 소속의 젊은 학자인데 제가 예전에 함께 작업했던 인연이 있어서 이번 발굴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었죠. 그날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무거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장문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러셀 교수님, 보고서 수정건 보셨죠?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서요? 솔직히 좀 의아하긴 했어. 내가 쓴 표현이 문제가 있었나? 장문구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민감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다른 지역 양식이라고 쓰신 부분이요. 여기서는 그런 표현을 좀 조심스럽게 다루는 경향이 있거든요. 민감하다니 무슨 뜻이야? 장문구가 한숨을 쉬면서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교수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담이에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그냥 들은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문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에 이 근처에서 발굴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발굴팀이 청동기 유물 몇 점을 발견했는데 그게 좀 특이한 형태였다고 합니다. 중원에서 흔히 보는 양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특이한 형태라면 어떤 건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당시 발굴에 참여했던 분이 나중에 후배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물들이 한반도 쪽에서 발견되는 것들과 비슷해 보였다고요. 비파형 동검이라든가 그런 계통의 것들이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비파형 동검이라면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중요한 발견이었을 텐데요. 그래서 그 유물들은 어떻게 됐어? 장문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다만 그 발굴이 얼마 안 가서 중단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공식적인 이유는 예산 문제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보고서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문구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학계에 떠도는 소문일 수도 있고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제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고서 표현이 수정된 것, 특정 용어를 조심하라는 분위기, 그리고 과거에도 비슷한 발견이 있었는데 묻혀버렸다는 이야기까지요. 장 박사, 혹시 여기서 한국이나 조선 같은 단어를 쓰면 안 되는 분위기가 있어? 내가 느끼기에 그런 것 같아서. 장문구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안 된다기보다는 조심하는 편이에요.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동북아 고대사는 민감한 주제잖아요. 중국, 한국, 일본이 서로 다른 해석을 갖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얽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학술적으로도 표현을 신중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는요. 그렇구나. 이해는 가는데 학술 연구에서 특정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장문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이상적으로는 그래야죠. 하지만 현실은 좀 복잡합니다. 저도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여기서 연구하려면 이런 환경에 적응해야 하니까요. 저는 그날 밤 장문구가 돌아간 후에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장문구의 이야기가 전부 사실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려웠죠.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 보고서 수정이라든가 특정 표현을 피하는 분위기 같은 것들이 장문구의 이야기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혹시 이 피라미드에 대해서도 뭔가 불편한 사실이 있어서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제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증거도 없고 확인할 방법도 없었죠. 하지만 의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장문구의 사무실에 서류를 전달하러 갔다가 우연히 책상 위에 놓인 문서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대회 발표 참고사항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발굴 결과를 외부에 발표할 때 참고해야 할 지침 같은 것이었죠. 저는 잠깐 훑어봤는데 그중에 이런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북아 관련 민감 용어 사용 시 사전 검토 필요. 중국 문명의 독자적 발전 맥락 강조. 솔직히 이 문장만 보고는 뭐라고 단정 짓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나라든 자국 문명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지침이 학술 연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좀 다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문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었으니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웠지만요.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처음 발견했던 그 목간 조각의 스케치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서 예전에 저장해뒀던 한국 학자의 논문 PDF를 찾았죠. 김현우라는 이름의 한국 고고학자가 쓴 논문이었는데 고대 한반도 지역 목간의 형식과 복원 방법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저는 그 논문의 도판과 제 스케치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목간의 전체적인 규격이나 홈을 파는 방식, 끈을 묶는 구멍의 위치 같은 것들이 상당히 비슷해 보였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보존 상태에 따른 변형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본적인 설계 원리에서 유사점이 있다는 건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같은 문화권에서 비슷한 기술 전통을 공유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피라미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중국 자료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거였죠. 다른 지역, 특히 동북아시아의 다른 문화권 자료와 비교 연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저는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라미드 현장 발견 목간과 한반도 지역 목간 사이에 형식적 유사성 관찰됨, 추가 비교 연구 필요, 한국 측 연구 자료 더 찾아볼 것. 그 순간 저는 뭔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중국 중심의 시각으로만 동아시아 고대사를 바라봐 왔습니다. 중국이 중심이고 나머지는 주변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했죠. 하지만 이 피라미드는 그 프레임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시야를 넓혀야 할 때가 온 건지도 모릅니다. 중국 기록에서 이 피라미드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면 다른 곳에서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중국이 아닌 다른 시각, 다른 기록, 다른 연구 전통에서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본 단서들은 하나같이 한국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목간의 형식, 내벽 문양의 특성, 그리고 장문구가 들려준 1960년대 발굴 이야기까지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피라미드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죠. 저 거대한 구조물은 수천 년 동안 저기 서 있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려면 저는 먼저 제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중국이 동양 문명의 유일한 중심이라는 생각, 한국은 그저 변방에 불과하다는 편견, 그런 것들을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피라미드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한국의 연구 자료를 더 찾아봐야겠다고요. 어쩌면 직접 한국에 가서 전문가들을 만나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중국에서 찾을 수 없는 답이 그곳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이건 아직 막연한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새로운 방향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고고학 연구기관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같은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죠. 이 중에서 제가 찾는 답을 가진 곳이 있을까요?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피라미드가 저에게 새로운 길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서안에서의 발굴 작업이 일단락된 후 저는 잠시 중국을 떠나 유럽으로 돌아왔습니다. 피라미드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머릿속을 좀 정돈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때 유네스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파리에서 열리는 문화유산 관련 국제회의에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주제는 복원 건축물의 세계유산 등재 기준에 관한 것이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서한 피라미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유네스코 자문위원으로서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마지못해 파리로 향했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솔직히 처음 몇 시간 동안은 발표 내용이 거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대표가 폼페이 유적 복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리스 대표가 파르테논 신전 보존 문제를 언급하고 이집트 대표가 피라미드 주변 정비 사업을 설명하는 동안 저는 계속 서안의 그 거대한 구조물을 떠올리고 있었죠. 왜 기록이 없는 걸까? 왜 중국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아끼는 걸까? 그 목가는 정말 한반도 양식과 관련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세션에서 한국 대표단의 발표 순서가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예의상 고개를 들고 단상을 바라봤을 뿐이었죠. 한국이 뭘 발표하려나 정도의 가벼운 호기심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해 깊이 있게 알지 못했거든요. 경주 불국사나 석굴암 정도는 들어봤지만 그 외에는 별로 아는 게 없었습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중국 중심의 시각으로 동아시아를 바라봐 왔기 때문에 한국 문화유산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라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죠. 한국 대표단의 발표 주제는 수원 화성의 세계유산 등재와 복원 과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좀 의아했습니다. 수원 화성이라면 18세기 후반에 지어진 성곽인데 그게 세계유산이 될 만큼 가치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집트 피라미드는 4,000년이 넘었고 그리스 파르테논은 2,500년이 넘었는데 고작 200년 남짓된 성곽이 그것들과 같은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게다가 복원 건축물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있던 건물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지은 건데 그게 어떻게 세계유산 기준에 부합하는 건지도 의문이었죠. 그런데 발표가 시작되면서 제 시선이 단상 위의 한 물건에 고정됐습니다. 한국 대표 옆에 놓인 두꺼운 책 한 권이었죠. 표지에는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발표자가 그 책을 들어 올리면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화성 성역의궤입니다. 1801년에 편찬된 이 책은 수원 화성의 축성 과정 전체를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입니다. 조선 정조 임금의 명으로 작성됐으며 성곽 건설에 사용된 모든 정보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의 두께를 보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일반적인 역사 기록서 치고는 상당히 두꺼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조선 왕조의 기록 문화가 꽤 발달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본격적인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발표자가 화성성역의궤의 내용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자세를 고쳐 앉게 됐습니다. 그 책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한 정보가 담겨 있었거든요. 성벽을 쌓는 데 사용된 돌의 개수와 크기, 각 구간별 높이와 두께, 사용된 석재의 산지와 운반 경로, 공사에 투입된 인력의 수와 작업 일수, 심지어 각 공정에 소요된 비용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성벽의 특정 구간에 대한 기록이었는데 화면에 이런 내용이 떴습니다. 이 구간에 사용된 석재는 총 847개이며 평균 무게는 약 120근입니다. 석재는 광주부에서 차해석하여 수로를 통해 운반했으며 운반에는 12일이 소요됐습니다. 해당 구간 축성에는 석수 24명, 보조 인부 48명이 투입됐으며 완공까지 18일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돌 하나하나의 무게를 기록했다고요. 운반 경로와 소요 일수까지요. 이건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시공 보고서였습니다. 현대의 건설 프로젝트에서나 작성할 법한 수준의 문서가 200년 전 조선에서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발표자가 화면을 넘기면서 인건비 지급 기록을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개별 노동자의 이름과 작업 내용, 그리고 지급된 보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석수 김만복, 팔달문 기단부 정다듬 작업, 품삭살 산말 지급.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잠시 멍해졌습니다. 200년 전에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니요.
그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까지 전부 남아있다니요. 저는 20년간 고고학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고대 기록을 접해봤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건설 기록, 로마의 건축 문서, 중국의 역대 왕조실록까지요.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세밀함은 처음 봤습니다. 왕의 명령이나 국가적 사업의 개요를 기록한 문서는 많이 있지만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 개개인의 이름과 품삯까지 기록한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이건 단순히 기록을 잘했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록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거의 광기에 가까운 집착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을 때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방금 보여주신 화성성역의궤의 기록 수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세밀한 기록이 수원 화성에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선의 다른 건축물에도 이런 기록이 있는 건가요? 한국 대표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교수님. 화성성역의궤는 특별히 상세한 기록으로 유명하지만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조선 왕조는 의궤라는 독특한 기록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나 사업이 있을 때마다 그 전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책으로 남겼죠. 왕실 혼례, 장례, 외교 행사, 건축 사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의궤가 작성됐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의궤만 해도 수천 권에 달합니다. 저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왕조실록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것도 이 정도 수준의 기록인가요? 한국 대표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얻은 학자의 표정이었죠. 조선 왕조실록은 조선 왕조 50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연대기입니다. 총 1,863권에 달하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실록의 특징은 단순히 왕의 업적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왕이 신하들과 나눈 대화, 조정에서 벌어진 논쟁, 날씨, 천재지변, 심지어 왕의 건강 상태까지 거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왕조차도 이 기록을 함부로 열람하거나 수정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관이 기록한 내용은 왕의 명령으로도 바꿀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었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머리를 세게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왕조차도 기록을 수정할 수 없었다고요. 이건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고대 문명과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었습니다. 보통 역사 기록이라는 건 권력자의 입장에서 쓰이기 마련이거든요. 승자의 기록, 왕의 기록, 지배층의 기록이죠. 그런데 조선은 왕의 권력마저 기록 앞에서는 제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기록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는 건 이 나라가 기록이라는 것을 얼마나 신성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거였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 대표에게 다가가서 화성성격의궤를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겠냐고 부탁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흔쾌히 허락해줬고 저는 그 두꺼운 책을 직접 손에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원본은 아니고 정밀 복제본이었지만 그래도 책의 무게감과 질감을 느낄 수 있었죠. 페이지를 넘기면서 저는 계속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글자들이 정갈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도면과 그림이 곳곳에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성벽의 단면도, 물로의 구조도, 기중기 같은 건설 장비의 설계도까지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죠. 저는 한국어를 읽지 못하지만 도면만 봐도 이게 얼마나 체계적인 기록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다가 저는 문득 멈췄습니다. 성벽 축조 순서를 보여주는 도면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순서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기초 다지기, 기단 축조, 1차 축선 설정, 내벽 쌓기, 외벽 마감, 이 순서를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서한 피라미드의 구조와 비슷했습니다. 물론 피라미드와 성곽은 전혀 다른 건축물이지만 대규모 석조 건축물을 쌓아 올리는 기본 원리에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관찰이었죠. 저는 한국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조선시대 이전의 건축 기록도 이렇게 남아있나요? 예를 들어 고구려나 백제, 아니면 그보다 더 이전 시대요. 한국 대표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조선시대만큼 체계적인 기록이 그 이전에도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선이 기록 문화를 갑자기 발명한 건 아니고 이전 왕조들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겁니다. 고려 시대에도 실록이 있었고 그 이전 삼국 시대에도 역사서가 편찬됐죠. 다만 현존하는 기록의 양과 질에서 조선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의궤 같은 형태의 상세한 시공 기록은 조선의 독특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선의 기록 문화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전 시대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면 그 뿌리는 얼마나 깊이 내려가는 걸까요? 고려, 삼국시대,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전의 고조선까지요. 만약 한반도에 그렇게 오래된 기록 전통이 있었다면 서한 피라미드와 연결될 수 있는 뭔가가 그 기록 속에 남아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밤새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한 피라미드의 이미지와 화성 성격 의궤의 페이지들이 머릿속에서 교차했습니다.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대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서로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서한 피라미드에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집트 대피라미드보다 거대한 구조물인데 누가 왜 언제 지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국 역사서에도 없고 고고학 보고서에도 제대로 정리된 게 없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철저한 침묵 속에 묻혀 있죠. 반면에 수원 화성은 200년 전에 지어진 성곽인데 돌 하나의 무게부터 노동자 한 명의 품삯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으로 파괴된 부분도 그 기록 덕분에 원래 모습 그대로 복원할 수 있었죠. 기록이 유물을 대신하고 때로는 유물을 능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사례를 보면서 저는 묘한 대비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실체는 있지만 기록이 없는 문명, 다른 하나는 실체가 사라져도 기록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문명. 어느 쪽이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느 쪽이 진실을 후대에 전할 수 있을까요? 답은 자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국 서안의 피라미드는 거대한 실체를 남겼지만 기록이 없다. 한국 수원의 화성은 기록을 남겨서 실체가 무너져도 다시 세울 수 있었다. 기록의 유무가 문명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피라미드의 공백을 이해하려면 기록을 남긴 문명을 먼저 연구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한국에 가봐야겠다. 그 결심은 거의 본능적인 것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서안 피라미드와 한국의 기록, 문화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다고 확신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중국에서 찾을 수 없는 답이 한국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직감이라기보다는 속어법에 가까웠을 수도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비밀을 풀기 위해 중국 자료를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중국 학자들은 말을 아꼈고 보고서는 수정됐고 특정 단어들은 금기시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모은 단서들은 하나같이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검색했습니다. 다음 주에 출발하는 항공편이 있었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유네스코 회의에 참석하러 왔다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여정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서안 피라미드의 흙더미 사이에서 시작된 의문이 파리의 회의장을 거쳐 이제 한국으로 저를 이끌고 있었죠. 저는 아직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못 찾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했습니다. 화성 성격의궤의 그 페이지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돌 하나의 위치까지 기록하는 민족이라면 분명 다른 것들도 기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 중에 제가 찾는 답이 있을지도 모르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무시해왔던 그 나라가 이제 제 연구의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예약 확인 이메일을 받으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밤하늘이 보였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서울에 가 있었습니다. 기록의 민족이라 불리는 그 나라에서 저는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피라미드의 침묵을 깨뜨릴 열쇠가 정말 그곳에 있을까요?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여정이 시작됐다는 것을요.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국립고궁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경복궁 옆에 위치한 이 박물관에서 조선 왕조의 기록, 문화를 직접 볼 수 있다고 파리에서 만난 한국 대표가 알려줬거든요. 박물관 입구에 들어서니 안내 데스크에 젊은 여성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말을 걸었죠. 실례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온 고고학자인데요. 조선 왕조실록 관련 전시를 보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직원이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조선 왕조실록 전시는 2층에 있습니다. 계단 올라가셔서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혹시 영어 오디오 가이드 필요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오디오 가이드를 받아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전시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유리 진열장 안에 실록 원본의 일부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앞에 적힌 숫자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총 1893권 888책, 472년간의 기록.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472년이면 거의 5세기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기록을 남겼다는 건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건 역사학자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었죠. 오디오 가이드를 귀에 대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관 제도에 대한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사관은 왕이 신하들과 회의하는 자리에 항상 배석해서 모든 대화를 기록했는데 왕조차도 사관이 무엇을 기록하는지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왕도 못 본다고? 자기 나라 기록을 왕이 못 봐?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선의 왕은 실록을 열람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박물관 직원 명찰을 달고 있었죠. 그가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 박물관의 학예연구사 박정호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건가요? 영국에서 오신 고고학자라고 들었는데요. 아, 네. 저는 에드워드 러셀이라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동아시아 고고학을 연구하고 있죠. 방금 실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왕이 기록을 볼 수 없었다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박정호 학예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설명해 줬습니다. 조선은 기록의 객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만약 왕이 실록을 볼 수 있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왕의 열람 자체를 금지한 겁니다. 실제로 어떤 왕이 실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데 사관들이 거부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믿기 어렵군요. 제가 연구해온 대부분의 고대 문명에서 역사 기록은 권력자의 도구였습니다. 왕이 원하는 대로 쓰이고 왕이 원하는 대로 편집되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조선은 정반대였다는 겁니까? 네,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그랬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겠지만 기록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시스템 자체가 존재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저는 진열장 안의 실록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 빼곡하게 적힌 한자들이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거였죠. 저는 박정호 학예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실록들은 어떻게 보존된 겁니까? 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전쟁도 있었고 혼란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온전하게 남아있는 거죠? 박정호 학예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사실 온전하게 남은 건 아닙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큰 피해를 입었죠. 원래 실록은 서울의 춘추관과 충주, 전주, 성주 4곳의 사고에 나눠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전쟁 중에 전주 사고를 제외한 3곳이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건 전주 사고 본뿐인 겁니까?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전주 사고 본을 바탕으로 다시 필사해서 여러 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안전한 곳에 사고를 설치했죠. 태백산, 오대산, 정족산, 적상산 같은 깊은 산속에요. 적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을 골라서 실록을 보관한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전쟁으로 기록이 불타버리는 비극을 겪고 나서 남은 것을 바탕으로 다시 복구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산속 깊은 곳까지 옮겼다는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중얼거리듯 말했죠. 기록을 지키기 위해 산속까지 갔다. 이건 단순한 보존이 아니라 집착이군요. 좋은 의미의 집착이요. 박정호 학예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조선은 기록에 집착한 나라였습니다. 실록만 그런 게 아니에요.
승정원 일기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왕의 비서기관에서 매일 작성한 일기입니다. 총 3,243책으로 288년간의 기록이 담겨 있죠.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단일 역사 기록물로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잠깐요. 조선왕조실록도 세계기록유산이고 승정원일기도 세계기록유산이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1997년에, 승정원일기는 2001년에 등재됐습니다. 그 외에도 조선왕조의 의궤 기록이 2007년에 등재됐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인정받은 경우가 또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 하계사님, 저는 20년 동안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해 왔는데 한국의 기록 문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중국 중심의 시각으로 동아시아를 바라봐 왔거든요. 한국은 그저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은 주변국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박정호 학예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서양 학자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도 홍보를 잘 못한 측면이 있죠. 하지만 직접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러셀 교수님, 시간이 되시면 제가 실록 보존과 관련된 자료를 좀 더 보여드릴까요? 정말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호 학예사는 저를 박물관 뒤편의 연구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컴퓨터를 켜고 디지털화된 실록 자료를 보여줬죠. 이건 조선 왕조실록의 디지털 아카이브입니다. 전체 실록이 스캔되어서 온라인으로 공개되어 있어요.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실록 페이지들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 방대한 기록을 전부 디지털화해서 공개했다는 것도 대단했지만 검색 기능까지 갖춰져 있어서 특정 날짜나 주제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었죠. 박 학예사님, 한 가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조선에 이런 기록 문화가 갑자기 생긴 건 아닐 것 같은데 그 이전 시대에도 비슷한 전통이 있었습니까? 박정호 학예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조선이 기록 문화를 처음 만든 건 아닙니다. 그 이전 고려 시대에도 실록이 있었어요. 다만 고려 실록은 대부분 소실되어서 현재는 일부만 남아있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삼국시대에도 역사서가 편찬됐습니다. 고구려에는 육이라는 역사서가 있었고 백제에는 석이라는 역사서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신라도 국사가 있었고요. 물론 이것들은 현재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기록을 남기려는 전통 자체는 아주 오래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반도의 기록 문화의 전통이 그렇게 오래됐다면 그 뿌리는 어디까지 내려가는 걸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보다 더 이전의 고조선까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고조선 시대의 기록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있습니까? 박정호 학예사의 표정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2셈 3셈 3년에 건국됐다고 전해지는데 그 시대의 직접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의 사기나 한서 같은 문헌에 고조선에 대한 언급이 있고 고고학적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죠. 비파형 동검이나 청동기 유물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고조선 자체의 문자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한 피라미드를 떠올렸죠. 그 거대한 구조물에 대한 기록이 왜 없는지, 혹시 원래는 기록이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사라진 건 아닌지, 그리고 만약 사라졌다면 누가 왜 그랬는지 이런 의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박정호 학예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 학예사님, 제가 최근에 중국 서안에서 발굴 작업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좀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록이 있어야 할 곳에 기록이 없는 상황을 마주했죠. 그래서 기록의 부재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박정호 학예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록이 있어야 할 곳에 기록이 없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기록이 대규모로 사라진 사건들이 있었죠. 분석앵유라든가 문화대혁명이라든가요. 네, 저도 그런 사건들을 떠올렸습니다. 분석앵유는 기원전 213년에 진시황이 민간의 서적들을 불태우라고 명령한 사건이죠. 그리고 문화대혁명 때도 많은 문화재와 역사 자료가 파괴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정호 학예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중국 문명도 훌륭한 기록 전통을 갖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기록이 파괴된 사례도 많았죠. 정치적 격변이나 이념적 이유로 과거의 기록을 지우려는 시도가 있었으니까요. 반면에 조선은 전쟁으로 기록이 소실되면 다시 복구하고 더 안전하게 보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록에 대한 철학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기록에 대한 철학의 차이. 그게 바로 제가 느끼고 있던 것이었죠. 어떤 문명은 기록을 지우고 어떤 문명은 기록을 지킵니다. 그 차이가 결국 후대에 무엇을 남기느냐를 결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물관을 나온 후 저는 근처 찻집에 앉아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경복궁의 담장이 보였죠. 수백 년 전 조선의 왕들이 거닐던 곳입니다. 그 왕들조차도 열람할 수 없었던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서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1893권, 사표 72년간의 기록, 승정원 일기 3243책, 288년간의 기록, 왕도 열람할 수 없는 기록의 독립성, 전쟁으로 소실되면 다시 복구하는 집착, 산속 깊은 곳까지 옮겨서 보존하는 의지,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한 피라미드에는 기록이 없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기록이 파괴된 사례가 있다. 반면에 조선은 기록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만약 피라미드와 관련된 기록이 어딘가에 남아있다면 그건 기록을 지운 쪽이 아니라 기록을 남긴 쪽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경복궁의 기와지붕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저는 내일 한국의 고고학 연구자들을 만나볼 계획이었습니다. 혹시 서한 피라미드의 목간이나 문양과 관련된 연구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중국에서 찾을 수 없었던 답이 한국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맞는 것 같았습니다. 기록을 남긴 민족의 땅에서 저는 기록이 사라진 피라미드의 비밀을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기록을 지운 민족과 기록을 남긴 민족, 그 차이가 결국 진실을 결정하는 건가? 아직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내일도 이 나라의 기록들을 더 깊이 파헤쳐 볼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현우 교수를 만나기 위해 성남시로 향했습니다. 김현우 교수는 고대 한반도 목간 연구의 권위자로 제가 서한 피라미드에서 발견한 목간 조각의 스케치를 보고 의견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사전에 이메일로 연락을 드렸더니 흔쾌히 만나주겠다고 하셨죠. 연구원 건물에 도착하니 김현우 교수가 직접 로비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온화한 인상의 눈빛은 날카로웠죠. 악수를 나누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러셀 교수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메일에서 목간에 대해 물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떤 목간입니까? 저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면서 대답했습니다. 김 교수님 우선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에서 발굴 작업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특이한 목간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이 제가 알고 있는 중국 목간과 좀 달라서요. 혹시 한반도 쪽 목간과 비교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김현우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일단 제 연구실로 가시죠. 거기서 자세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연구동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김 교수의 연구실은 책과 자료로 가득 차 있었는데 벽면 한쪽에는 목간 복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이게 전부 한반도에서 발견된 목간들입니까? 네, 복제품이지만요. 원본은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각 지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목간은 주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것들이 많습니다. 경주 월성 해자에서 발견된 목간들이 대표적이죠. 김 교수가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자, 러셀 교수님이 가져오신 스케치를 한번 볼까요? 저는 스케치북을 펼쳐서 서한 피라미드 현장에서 그린 목간 스케치를 보여드렸습니다. 김 교수가 돋보기를 꺼내더니 한참 동안 스케치를 들여다봤죠.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건 어디서 발견된 겁니까? 중국 서안 근처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상당히 오래된 구조물에서 나왔습니다. 김 교수가 스케치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러셀 교수님, 이 목간의 형식이 좀 특이하긴 합니다. 일반적인 중국 한나라 시대 목간과는 다른 점이 몇 가지 보이네요. 홈을 파는 방식이라든가 끈을 묶는 구멍의 위치라든가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의아했습니다. 혹시 한반도 쪽 목간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까? 김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책장에서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한국 고대 목간 연구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이 책에 한반도에서 발견된 목간들의 형식을 분류해 놓았습니다. 잠깐 비교해 볼까요? 김 교수가 책을 펼치면서 여러 도판을 보여줬습니다. 경주 월성에서 발견된 목간, 부여에서 발견된 백제 목간, 함안 성산 산성에서 발견된 신라 목간 등이 있었죠. 저는 그 도판들과 제 스케치를 번갈아 보면서 비교했습니다. 김 교수님, 이 부분을 보세요. 홈의 깊이와 강역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김 교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느 정도 유사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목간의 형식이라는 게 지역마다 완전히 다른 건 아니거든요. 동아시아 전체적으로 비슷한 기술 전통을 공유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중한 학자다운 태도였죠.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단정 짓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었습니다. 혹시 고조선 시대의 목간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있습니까? 김 교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고조선 시대의 목간은 아직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고조선이 존재한 건 분명하지만 그 시대의 문자 기록이나 목간은 현재까지 확인된 게 없어요. 다만 고조선 지역에서 청동기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고 비파형 동검 같은 특징적인 유물들이 있죠. 그래서 고고학적으로는 고조선 문화권의 존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저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비파형 동검이요? 그게 어떤 건가요? 김 교수가 컴퓨터를 켜서 이미지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독특한 형태의 청동검 사진이 떴죠. 검신의 윤곽이 비파라는 악기처럼 곡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게 비파형 동검입니다.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에요. 중원 지역의 청동검과는 형태가 확연히 다릅니다. 이 유물의 분포를 통해서 고조선 문화권의 범위를 추정하기도 하죠. 저는 그 이미지를 보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장문구 박사가 들려줬던 이야기가 떠올랐죠. 1960년대에 서안 근처에서 조선식 청동검이 발견됐다는 이야기요. 물론 그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었지만 혹시 그게 이런 비파형 동검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김 교수님, 혹시 비파형 동검이 중국 내륙 지역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서안 같은 곳에서요? 김 교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보고된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비파형 동검의 분포 범위는 주로 한반도와 만주, 요동 지역까지로 알려져 있어요. 서안은 그 범위에서 상당히 벗어난 곳이죠. 물론 고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류가 활발했을 수 있으니 완전히 불가능하다고는 못하겠지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단정 짓기는 어려운 문제였죠. 하지만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김 교수와 함께 연구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한국의 기록 문화로 이어졌죠. 김 교수님, 어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조선 왕조실록에 대해 알아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기록이 수백 년 동안 보존됐다는 게 대단하더군요. 김 교수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실록도 대단하지만 조선의 기록 문화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러셀 교수님, 혹시 의궤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네, 화성 성역 의궤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수원 화성 축성 과정을 기록한 책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의궤는 화성 성격 의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선 왕조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전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의궤로 남겼습니다. 왕실 혼례, 장례, 외교 행사, 건축 사업, 심지어 왕실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만드는 과정까지도요?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었습니까? 네. 현재 남아있는 의궤만 해도 수천 권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의궤들이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김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잠깐요, 김 교수님. 제가 알기로 조선 왕조실록이 1997년에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됐고 승정원 일기가 2001년에 등재됐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의궤까지 2007년에 등재됐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기록물이 세계 기록 유산으로 인정받은 경우가 또 있습니까? 김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한국이 상당히 많은 편인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조선시대의 기록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 동안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면서 저는 한국의 기록 문화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동양 문명의 중심이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한국은 그저 주변부로만 여겼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김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동안 한국 역사를 많이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 중심의 시각으로만 동아시아를 바라봤거든요. 이번에 한국에 와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김 교수가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러셀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서양 학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책임이 있어요. 한국의 기록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노력이 부족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감사한 일이죠. 식사를 마친 후 김 교수는 저를 연구원 내에 장서각으로 안내했습니다. 장서각은 조선 왕실의 도서와 기록물을 보관하던 곳으로 현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죠. 장서각 내부로 들어서니 고서들이 빼곡하게 꽂힌 서가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또 한 번 감탄했죠. 이게 전부 조선시대 문서들입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왕실 족보, 의궤, 각종 공문서, 지도, 그리고 개인 문집들까지 다양한 종류의 기록물이 보관되어 있죠. 현재 디지털화 작업도 진행 중이고요. 김 교수가 한 서가 앞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러셀 교수님, 이쪽을 보세요. 이게 의궤 원본입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 낡지만 보존 상태가 좋은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한자로 제목이 적혀 있었는데 김 교수가 설명해줬죠. 이건 영조 임금의 장례를 기록한 의궤입니다. 장례 준비부터 진행 과정, 사용된 물품, 참여한 인원, 비용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유리 너머로 그 책을 들여다봤습니다. 페이지가 살짝 보였는데 글자뿐만 아니라 그림도 있었죠. 저 그림은 뭡니까? 반차도라고 합니다. 행렬의 순서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누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그려놓은 거죠. 의궤에는 이런 그림 자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록이 아니라 집착이군요. 집착이에요. 김 교수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러셀 교수님, 어제 박정호 학예사님한테도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기록에 대한 집착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박 학예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영국에서 온 고고학자가 한국 기록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망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한국의 학자들이 저를 환대해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김 교수님,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조선의 이런 기록 문화가 어디서 비롯된 건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전 시대에도 비슷한 전통이 있었습니까? 김 교수가 서가 사이를 걸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조선의 기록 문화는 그 이전 고려시대의 전통을 계승한 겁니다. 고려시대에도 실록이 있었어요. 다만 고려실록은 조선 초기에 조선 왕조실록을 편찬할 때 참고 자료로 사용된 후 대부분 소실됐죠. 현재는 일부 내용만 다른 기록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 이전에는요? 삼국시대에도 역사서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고구려에는 6이라는 100권짜리 역사서가 있었고 신라는 국사가 있었다고 해요. 백제에도 역사서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것들은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고려시대 역사서에서 이런 기록들을 인용하고 있어서 존재했다는 건 확실합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김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기록 문화 전통은 최소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군요. 그건 대략 2000년 전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그 정도는 됩니다. 물론 조선시대처럼 체계적이고 방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건 아니지만 기록을 남기려는 전통 자체는 아주 오래된 겁니다. 저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한 피라미드는 그 규모로 볼 때 최소 2000년 이상 된 구조물로 추정됩니다. 만약 그 시대에 한반도에 이미 기록 문화가 있었다면, 그리고 만약 피라미드가 동북아시아의 어떤 문화권과 연결되어 있다면 혹시 어딘가에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건 지나친 비약일 수 있습니다. 서한 피라미드와 한반도 문화권의 연결고리는 아직 확인된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장서각을 나온 후 저는 김 교수와 연구원 마당을 거닐면서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김 교수님,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러셀 교수님, 앞으로 연구에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력하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더 했죠. 김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국의 기록 문화가 이렇게 발달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조선은 그렇게 기록에 집착했을까요? 김 교수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록은 기억이고 기억은 정체성이에요.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중국, 일본, 몽골 여러 외세의 침략을 받았죠.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기록이 필요했던 겁니다. 기록은 민족의 기억을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기록은 민족의 기억을 지키는 방법. 아름다운 말씀이군요. 그리고 조선의 선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붓이 있으면 역사가 있고 역사가 있으면 나라가 있다고요. 기록이 곧 국가의 존립 기반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한 피라미드를 다시 떠올렸죠. 기록이 없는 구조물. 누가 왜 지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건축물. 만약 그 피라미드를 지은 사람들도 기록을 남겼다면 그 기록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혹시 누군가 지워버린 건 아닐까요? 연구원을 떠나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중국에서 찾을 수 없었던 답을 한국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록을 지킨 민족의 땅에서 기록이 사라진 피라미드의 비밀을 풀 실마리가 있을지도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방향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현대적인 도시와 그 사이사이에 보이는 전통 건물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빠르게 변화하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